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동시에 한 도시를 재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적 포병 사거리 40km, 인구 2,500만 명이 몰린 수도라면 교과서상 개전 48시간 내 붕괴가 정상이죠. 그런데 나토 최고 전문가조차 이 도시만큼은 점령을 가정하기 어렵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산과 아파트, 지하철과 한강까지 시민의 일상 전체가 70년간 준비된 요새로 작동한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유럽 전문가는 직접 조사 후 자신의 보고서를 전면 폐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죠. 과연 서울은 어떻게 세계가 감탄하는 지구 최강의 방어 도시가 됐을까요?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클라라 슈미트입니다. 도시가 전쟁에서 얼마나 버티는지를 계산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저는 서울이 이틀을 넘기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를린 국제안보 포럼이었어요. 300명의 전문가들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울 지도가 떴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말했어요. 여기 적 포병 사거리가 40km입니다. 1,000만 명이 밀집된 이 도시는 방어가 불가능하죠. 시뮬레이션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48시간 정확히 이틀이면 도시 기능이 마비된다는 결론이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죠. 슈미트 박사,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은 지리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도시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제 얼굴이 각국 언론에 실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켰죠. 이메일함이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축하 메일이 쏟아졌어요. 프랑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토 자문위원회에서도 메일을 보냈죠.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랐어요. 역시 나는 틀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상사 마르틴이 전화를 걸어왔죠. 클라라, 발표 잘 봤네.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저는 편안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르틴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자네 서울에 가본 적 있나?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볼 필요가 있나요? 데이터가 다 있는데요. 마르틴이 한숨을 쉬었죠. 그래, 그럴 거라 생각했네.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했죠. 그때였어요. 한국에서 온 메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독특했죠. 당신은 서울을 숫자로만 죽였다. 저는 클릭했어요. 메일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은 이 도시를 한 번이라도 걸어본 적 있습니까? 산을 올라본 적은요? 지하철을 타본 적은요? 당신의 분석은 정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서울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비웃었죠. 감정적인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일이 계속 왔어요. 하나, 둘, 20개. 한국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죠. 당신은 틀렸다. 서울을 모른다. 한 번이라도 와보라. 저는 짜증이 났어요. 감정으로 전쟁을 이길 순 없다고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한 메일이 특히 눈에 들어왔어요. 차분한 어조였죠. 슈미트 박사님, 저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생각해 주세요. 당신의 분석이 틀렸다면 당신은 한 나라의 평화를 흔든 겁니다. 그 문장이 제 안에 박혔습니다. 평화를 흔든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를린의 하늘이 회색빛이었죠. 갑자기 7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신도시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그곳의 방어 설계를 검증했죠.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훌륭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훈련 중 사고가 났어요. 대피소가 부실했습니다. 민간인이 5명 죽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시아식 설계는 믿을 수 없다고요. 보여주기용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신념이 제 안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도 같을 거라 확신했던 거예요.
한국도 아시아 국가니까요. 숫자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편견도 함께 작동했던 거죠.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에 나토 회의가 있었습니다. 마르틴이 발표를 시작했죠. 슈미트 박사의 서울 분석은 논리적으로 완벽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만약 틀렸다면 외교적 파장이 엄청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라이벌인 엘렌 베커가 손을 들었습니다. 엘렌은 프랑스 출신 군사 도시학자예요. 저와 같은 분야에서 일하죠. 하지만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엘렌이 말했어요. 저도 서울 데이터를 봤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더군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준비한 나라예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또 감정론이구나. 하지만 엘렌이 계속 말했어요. 클라라, 당신 분석에서 산악 지역이 회색으로만 표시돼 있던데요. 혹시 고도 데이터만 본 건 아닌가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산을 단순히 높이로만 계산했죠. 지형의 연속성은 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마르틴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클라라, 내 말 오해하지 마. 난 자네를 신뢰해.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학술 논문이 아니야. 자네 발표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한 번만 확인해줘. 제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죠. 노트북을 켰습니다. 항공권 예매 사이트를 열었어요. 베를린에서 서울까지 편도 티켓을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제가 왜 떨리는지 몰랐어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였을까요? 검증 계획을 세웠습니다. 북부 산악지역, 신도시 배치, 지하시설, 한강 방어선. 4가지 핵심 요소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죠. 계획표를 작성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지하시설 항목을 자꾸 마지막으로 미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깨달았죠. 두려웠던 거예요.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 뒤 출발이었어요. 확인 메일이 왔죠. 클라라 슈미트 인천행.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 안에서 2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자신감이었죠. 내 분석이 맞다는 걸 증명하러 간다. 다른 하나는 불안이었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동료에게 말했어요. 일주일간 서울 출장 간다고요. 현장 검증 차원이라고 했죠. 동료가 물었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확실하게 하려고. 동료가 웃었죠. 역시 완벽주의자네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죠. 지도로 본 서울, 위성사진으로 본 서울, 데이터로 본 서울. 하지만 진짜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울을 한 번도 도시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분석 대상이었죠. 숫자와 그래프의 집합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출발 전날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측정 장비, 카메라. 그리고 제 보고서 사본을 챙겼죠. 틀렸다는 걸 증명하러 가는 건지 맞다는 걸 확인하러 가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아니었습니다. 운전사가 물었죠. 어디 가세요? 서울이요.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도시죠.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운전사가 웃었죠. 놀라실 거예요.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서울 인천행 승객 여러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가방을 메고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옆자리 승객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인사를 건넸죠. 서울 가세요? 네, 일 때문에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이 작아졌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11시간 뒤면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뭘 발견하게 될까요? 제 분석이 맞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제가 틀렸다는 진실일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아, 나를 놀라게 해봐.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죠. 생각보다 크고 깨끗한 공항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어요. 호텔 주소를 보여줬죠. 택시 기사가 한국말로 뭔가 물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했어요. I don't speak Korean.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건물들이었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을 확인했어요. 내일 오전 북한산 일대 지형조사. 오후 국방연구기관 미팅. 계획은 완벽했죠.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죠.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새 메일이 또 와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거였죠. 클릭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준비하세요. 당신이 본 숫자와 현실은 다를 겁니다. 서명은 없었어요. 익명이었죠. 저는 메일을 닫았습니다. 누군가 제 일정을 알고 있다는 게 신경 쓰였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정말 틀렸다면 제 커리어는 어떻게 될까? 평판은? 저는 베개를 뒤집으며 뒤척였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죠.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챙겼어요. 측정 장비와 카메라를 넣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갔죠. 예약한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이드는 30대 초반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죠.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오늘 북한산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클라라 슈미트예요. 잘 부탁합니다. 차를 타고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물었어요. 무슨 연구를 하시나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죠. 도시 방어 체계 분석입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서 산을 보러 오셨군요.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고 있었어요.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다양했죠.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산을 좋아해요. 주말이면 항상 이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완만했죠. 하지만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바위가 많았어요. 저는 중간중간 멈춰서서 주변을 관찰했죠.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GPS로 좌표를 기록했어요. 1시간쯤 올랐을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서울이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래로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었죠. 건물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었어요. 능선이었습니다. 북한산에서 도봉산으로, 도봉산에서 수락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이었죠. 끊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꺼냈어요. 위성 지도와 대조했죠. 지도상으론 그냥 낮은 산들이었습니다. 고도 600m 안팎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능선이 천연 방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어요. 뭔가 발견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적군이 북쪽에서 침투한다고 가정했죠. 이 능선을 넘어야 합니다. 경로는 단 2개뿐이에요. 의정부 축선과 포천 축선. 나머지는 전부 산이었죠. 2경로만 막으면 됩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제 보고서에선 이 부분이 회색 음영으로만 처리됐었죠. 단순히 장애물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방어선이었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계속 올라가죠. 하지만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죠.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더 넓은 전망이 펼쳐졌어요. 북쪽으로 산들이 겹겹이 보였습니다. 남쪽으론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죠.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계산했습니다. 포병 사격을 가정했죠. 이 산악 지형이 자연 엄폐물이 됩니다. 레이더 음영 지역도 생기죠. 저는 노트에 빠르게 적었어요. 초기 분석 오류, 지형 연속성 미반영. 손글씨가 떨렸습니다. 하산하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한국 전쟁 때 이 산이 중요했대요. 북한군이 여기를 넘지 못했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산이 너무 험해서요. 우회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7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이 산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죠. 제가 놓친 게 이것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국방연구기관을 방문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죠.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담당자가 나왔어요.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연구원이에요. 저는 명함을 건넸죠.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준호가 자료를 꺼냈어요. 슈미트 박사님 발표 잘 봤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비판하려는 건가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다만 몇 가지 추가 정보를 드리려고요. 첫 번째 자료였습니다. 서울 방어체계 변천사였죠.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이었어요. 70년 동안 꾸준히 개선됐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요. 두 번째 자료였어요. 민방위 훈련 기록이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했죠. 전 국민이 참여한다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전 국민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의무예요. 세 번째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하 대피 시설 분포도였죠. 빨간 점들이 서울 전역에 찍혀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다 대피소예요? 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이것도 일부예요. 저는 자료를 넘기며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정보를 공개하시나요?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는 숨길 게 없으니까요. 당신이 와서 직접 보길 바랐어요. 그게 더 정확하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나왔죠. 택시를 탔어요. 호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거리였죠. 사람들이 걷고 차가 다니고 가게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건물 아래 대피소가 있을까? 저 도로는 전시에 어떻게 쓰일까? 저 산은 어떤 역할을 할까?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켰죠. 제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48시간이라는 결론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바라봤습니다. 정말 48시간일까? 새 파일을 열었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북한산 능선, 국방연구기관 자료, 민방위 시스템. 타이핑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마르틴이었죠. 클라라 어떤가? 뭔가 발견했나?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고 쓸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쓸까? 결국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전송 버튼을 눌렀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이 밝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미워한 적이 없었어요. 단지 무시했을 뿐이죠. 아시아의 또 다른 대도시, 숫자로 정리되는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도시가 제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직접 보라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은 신도시를 볼 예정이었어요. 일산과 분당을 조사하기로 했죠. 계획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배치, 도로 구조, 시야 차단 요소 분석.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북한산의 능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 선이요. 마치 누군가 의도한 것처럼 완벽했죠. 자연이 만든 걸까요? 아니면 자연을 이용한 설계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이 지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했어요. 70년 동안 꾸준히요. 그 생각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엘렌이었죠.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클라라, 서울 어때? 재밌어?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생각보다 복잡해. 엘렌이 바로 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한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야. 문자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엘렌이 맞았나 봅니다. 저는 한국을 너무 쉽게 봤어요. 아시아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실패 때문에 편견을 가졌죠.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창밖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 설계자가 있을 겁니다. 70년 동안 이 시스템을 만들고 개선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누구일까? 무슨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준호가 마지막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작동하게 만든 거죠. 그 말의 무게가 이제야 느껴졌어요.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전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 보였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자신만만함이 사라지고 대신 조심스러움이 자리 잡았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일 질문 목록을 적기 시작했죠. 아파트는 왜 저렇게 배치됐나? 도로는 왜 직선이 아닌가? 지하철은 왜 그렇게 깊나? 질문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적었어요. 나는 정말 서울을 이해할 수 있을까? 펜을 내려놓았죠.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답을 찾아야 했어요. 그게 제 책임이니까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누웠죠. 서울의 밤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차 소리, 사람 소리, 도시의 숨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고 준비했죠. 오늘은 일산 신도시를 볼 예정이었어요.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직접 운전하며 관찰하려고요. 내비게이션에 일산을 입력했어요. 40분 거리라고 나왔죠. 호텔을 나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보였어요. 규칙적으로 배치돼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였어요. 자세히 봤죠. 일직선이 아니었어요. 약간씩 각도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일산 신도시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전체 배치를 파악하려고요. 지도를 꺼냈죠. 위성 지도와 실제를 비교했습니다. 계획도시답게 정돈돼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차를 천천히 몰았어요. 단지를 하나씩 살펴봤죠. 첫 번째 발견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엇갈려 배치돼 있었어요. 평행이 아니었죠. 각 동마다 약간씩 각도가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차를 세웠어요. 내려서 걸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죠. 놀이터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야가 차단됐어요. 50m만 가도 건물에 막혔죠. 다른 방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어요. 100m를 걸었습니다. 역시 막혔어요. 깨달았습니다. 이건 미로였어요. 의도된 미로였죠. 직선 도로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길이 꺾여 있었어요. T자 교차로, 역자 교차로, 십자로가 거의 없었습니다. 차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켰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가상으로 전차 부대를 투입해봤어요. 조건을 입력했습니다. T-99 전차 10대, 기계 화보병 100명. 시작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서 전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교차로에서 속도가 떨어졌어요. 꺾인 길 때문이었죠. 두 번째 교차로에서 종대가 고착됐습니다. 전차는 직진을 좋아해요. 급회전이 어렵죠. 하지만 이 도시엔 직진 구간이 없었습니다. 50m마다 꺾어야 했어요. 전차들이 느려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아파트 창문들이 사격 지점이 됐습니다.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빨간 선들이 그어졌어요. 대전차 로켓 사정거리였죠. 전차들이 하나씩 격파됐습니다. 10분 만에 전멸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일까요? 다시 한번 돌렸어요. 조건을 바꿔봤습니다. 전차 20대로 늘렸죠. 결과는 같았어요. 오히려 더 빨리 전멸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다시 단지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으로 봤죠.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가 아니었어요. 정교한 함정이었습니다. 모든 게 계산돼 있었어요.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15층짜리 아파트였죠. 위를 올려다봤어요. 창문들이 보였습니다. 각 창문이 사격 지점이 될 수 있었어요. 한 건물에 100개 이상의 창문이 있었죠. 단지 전체로 확대하면요. 1000개, 2000개의 사격 지점이 나옵니다. 전차가 어디로 가든 사방에서 공격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죠. 제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 방어 불가. 그렇게 적었었죠. 하지만 틀렸어요. 인구 밀집이 바로 방어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한국말로 뭔가 물으셨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I'm okay, thank you. 할머니가 웃으시며 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평화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전쟁터가 된다면요?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전쟁을 가정하고 분석하는 일이었죠. 오후에 분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또 다른 신도시예요. 일산과 비슷할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달랐습니다. 분당은 더 복잡했어요. 언덕이 많았죠. 차를 몰며 관찰했습니다. 도로가 굽이쳐 있었어요. 언덕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죠. 평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한 언덕 위에서 주변을 봤습니다. 분당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아파트들이 언덕마다 있었죠. 각 언덕이 고지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완벽한 배치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가 이걸 설계했을까요? 도시 계획가일까요? 아니면 군사 전문가일까요? 둘 다였을 거예요. 완벽한 협업이 아니면 불가능한 설계였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타이핑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일산 신도시 분석, 전차 기동 불가. 분당 신도시 분석, 고지 점령 필수. 저는 문장을 지웠다 다시 썼다 반복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이렇게 적었죠. 신도시는 엄폐물이 아니라 함정이다. 평화로운 일상이 곧 방어 체계다.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맞는 표현일까요? 모르겠었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엘렌이 메일을 보냈더군요. 클라라, 진행 상황 좀 알려줘. 나토에서 자꾸 물어봐.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우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제가 틀렸다고 쓸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쓸까요? 결국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며칠만 더 줘. 아직 조사 중이야. 전송했죠. 카페를 나왔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쇼핑하고 대화하고 웃고 있었죠. 아무도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평화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70년 동안 멈추지 않고요. 그 무게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아름다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 건물이 요새로 보였어요. 각 도로가 함정으로 보였죠. 각 언덕이 고지로 보였습니다. 제 눈이 변한 거예요. 아니, 진실을 보게 된 거였죠.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방으로 돌아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거울을 봤죠.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와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때의 자신감은 어디 갔을까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 보고서를 열었어요. 48시간이라는 결론이 화면에 있었죠. 커서를 갖다 댔습니다. 삭제 키를 누르려다 멈췄어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지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지하철을 조사할 예정이었죠. 그걸 보고 나서 결정해야 했어요.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이 또 밝았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각 불빛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들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들은 알까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됐는지를요. 아마 모를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평화는 의식하지 않을 때 진짜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지하를 보는 게 왜 두려울까요? 답을 알았어요. 제 마지막 확신마저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였죠.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그게 제 책임이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죠. 오늘은 야외 활동이 많으니까요. 다시 북한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코스를요. 어제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도봉산 코스를 부탁했죠. 북한산에서 도봉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수가 흔쾌히 수락했어요. 오전 9시에 만나기로 했죠.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벌써 와 있었어요. 비옷을 입고 있더군요. 저도 준비해온 비옷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 거예요. 민수가 말했죠. 괜찮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등산을 시작했어요. 빗속이라 미끄러웠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멈춰 섰어요. 여기부터 능선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능선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어요. 좌우로 산이 이어졌죠. 끊김이 없었습니다. 저는 GPS를 켰어요.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북위 37도 42분, 이 지점에서 능선이 북한산과 도봉산을 연결했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능선을 따라 이동했죠. 좌측은 깎아지른 절벽이었어요. 우측도 가팔랐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설명했어요. 이 능선은 등산로예요. 일반인들도 다녀요. 하지만 군사적으론 통과 불가 지역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병력 이동이 불가능해요. 더 걸었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도봉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북한산에서 도봉산으로, 도봉산에서 수락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어요. 완벽한 연속이었죠.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수십 장을 찍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어요. 배낭에서 소형 노트북을 꺼냈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지형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실제 고도, 경사도, 식생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적군 침투 시나리오를 돌렸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계산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능한 침투로가 단 2개뿐이었어요. 의정부와 포천,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산악지대였죠. 우회로가 없었어요. 산을 넘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병력 손실도 컸고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뭔가 발견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큰 걸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웃었죠. 그럴 줄 알았어요. 다들 처음엔 놀라거든요.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 보고서에선 이 산들이 단순 장애물로 분류됐었죠. 고도 600m 안팎, 난이도 하.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고도만으론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연속성이었죠. 하나의 산이 아니라 연결된 산맥이었어요. 그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차로 돌아왔어요. 민수와 헤어졌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차에 앉아 젖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히터를 틀었죠.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발견한 걸 정리했습니다.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연속 능선, 침투로 제한, 방어 효율 극대화. 펜을 놓고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제 마음속 깊이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확신이었을까요? 둘 다였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한국 음악이 나왔죠. 이해할 순 없었지만 멜로디는 좋았어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운전했습니다. 서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그냥 큰 도시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산과 강, 건물과 도로,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이었어요. 누군가 이 모든 걸 설계했습니다. 자연 지형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보강했어요. 70년 동안 멈추지 않고 개선했죠. 그 노력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샤워하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지하를 봐야 합니다. 지하철 시스템을요. 그게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거예요. 그걸 보고 나면 결론을 내려야 했죠.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거울을 봤습니다. 제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죠. 회의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제 분석에 대한 회의요.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마르틴이 또 메일을 보냈더군요. 클라라, 나토 회의가 다음 주야. 그때까지 결론 좀 내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답장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쓸까요? 제가 틀렸다고 인정할까요? 아니면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할까요?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이틀만 더 줘. 곧 답 줄게.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밤이 또 밝았습니다. 익숙해진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매일 새롭게 보였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죠. 능선 사진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감탄했어요. 정말 완벽한 자연 방벽이었습니다. 한 사진에서 멈췄어요. 능선 위에서 찍은 서울 전경이었죠.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에 둘러싸인 분지였어요. 하지만 그게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점이었죠. 산이 도시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자연이 만든 성벽 같았습니다. 그 안에 1,000만 명이 살고 있었죠.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갑자기 그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제 일이 뭐였죠? 도시의 생존 가능성을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숫자로 사람들의 운명을 평가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이 사람들의 삶이 보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삶이요. 그 삶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 7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닫았어요. 노트북을 껐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내일 지하를 보고 나면 뭘 느끼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죠. 제 보고서가 틀렸다면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 책임이니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었어요. 서울아, 너는 정말 준비된 도시구나. 그리고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으니까요.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다시 일산으로 가기로 했어요. 어제 본 게 전부가 아닐 것 같았거든요. 더 자세히 봐야 했습니다. 차를 몰고 일산으로 향했죠. 도착해서 다른 단지를 골랐어요. 어제와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주차하고 내렸죠. 단지 입구에 섰어요.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번엔 군사적 관점으로만 봤어요. 건물 배치를 확인했죠. 첫 번째 동과 두 번째 동 사이 간격이 80m였습니다. 각도는 30도 정도 틀어져 있었어요. 왜 30도일까요? 걸으면서 계산했습니다. 전차의 포탑 회전 각도를 생각했어요. 급회전할 때 취약점이 노출되죠. 바로 그 각도였습니다. 누군가 정확히 계산한 거예요. 세 번째 동으로 갔습니다. 또 다른 각도로 배치돼 있었어요. 이번엔 45도였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각 건물마다 각도가 달랐어요. 패턴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패턴이 있었습니다. 모든 각도가 전차의 기동을 방해하도록 설계됐어요. 직진 사격이 불가능했죠. 항상 포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도가 떨어지고 취약점이 노출됐어요.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15층짜리 아파트였어요. 위를 올려다봤죠. 창문을 세어봤습니다. 한 층에 4세대 15층이니 60세대였어요. 창문은 세대당 4개씩 총 240개였습니다. 240개의 잠재적 사격 지점이었죠. 한 단지에 건물이 20개 정도 됐어요. 그럼 4,800개의 사격 지점입니다. 일산 전체로 확대하면요. 수만 개가 나왔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어요.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죠. 이번엔 더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건물 배치를 정확히 반영했어요.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차 부대가 투입됐어요. T-99 전차 30대, 기계 화보병 300명이었죠. 첫 번째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속도가 시속 30km에서 10km로 떨어졌어요. 두 번째 교차로였습니다. 종대가 꺾였죠. 선두 전차가 회전하는 순간 옆 건물에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이었어요. 첫 전차가 격파됐습니다. 나머지 전차들이 분산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죠. 좁은 도로, 꺾인 길, 막힌 시야. 사방에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10분 만에 절반이 파괴됐어요. 시뮬레이션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주거 지역이 이렇게 치명적일 줄은 몰랐어요. 다시 돌렸습니다. 이번엔 조건을 바꿨어요. 공중 지원을 추가했죠. 공격 헬기 10대를 투입했습니다. 결과는요? 조금 나아졌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헬기가 건물 사이에서 기동하기 어려웠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비행을 방해했죠. 게다가 대공 미사일 위협도 있었어요. 헬기 손실률이 60%를 넘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일어나서 다시 걸었습니다. 놀이터를 지나갔죠.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달랐습니다. 이 놀이터가 엄폐물이 될 거예요. 저 미끄럼틀 뒤에서 사격할 수 있죠. 저 벤치는 바리케이드가 될 겁니다. 평화와 전쟁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한국말로 뭔가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죠. 할머니도 웃으시며 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분들은 모를 거예요. 자기가 사는 이 공간이 얼마나 정교한 방어 체계인지를요.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모르는 게 평화니까요. 의식하지 않는 게 진짜 안전이니까요. 오후에 분당으로 다시 갔습니다. 어제 본 언덕 지역을 더 조사하려고요.
한 언덕에 올라갔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사방에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각 언덕마다 아파트가 있었어요. 높이가 제각각이었죠. 어떤 건 10층, 어떤 건 25층이었습니다. 저는 패턴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높은 건물이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낮은 건물이 높은 곳에 있었어요. 고도 차이를 보정하는 거였죠. 결과적으로 모든 건물의 최상층이 비슷한 높이에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사격선 때문이었어요. 서로 엄폐하지 않도록 설계한 거죠. 어느 건물에서든 전방위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정말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차로 돌아왔어요. 노트를 펼쳤죠. 오늘 발견한 걸 정리했습니다. 건물 각도, 고도 보정, 사격선 확보. 하나하나 적으면서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한 거였어요. 도시 계획 단계부터 방어를 고려한 거죠. 평화시엔 아름다운 주거 단지였고 전시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는 설계였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바라봤죠.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출근하고 장 보고 대화하는 모습들이었죠. 그들은 몰랐어요. 이 평범한 도시가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설계였습니다. 70년 동안 준비한 결과물이었죠. 그 무게가 제 가슴을 눌렀어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완전히 틀렸어요. 서울은 48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령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엘렌이었죠. 문자였어요. 클라라 어때? 결론 났어?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뭐라고 쓸까요?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엘렌, 나 완전히 틀렸어. 전송을 누르려다 지웠어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지하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확인하고 나서 인정해야 했죠. 카페를 나왔어요. 차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름다움만 보이지 않았어요. 각 건물이 요새로 보였습니다. 각 창문이 총구로 보였어요. 각 도로가 사선으로 보였죠. 제 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이었어요. 라디오를 켰죠.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어라 이해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톤은 평화로웠습니다. 전쟁 얘기는 없었죠. 그게 정상이에요. 평화가 일상이니까요. 전쟁은 비정상이죠.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비정상을 가정하고 준비합니다. 그게 제 일이었어요. 호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방으로 들어갔죠. 짐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또 밝았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매일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어요. 지켜야 할 소중한 삶이었죠.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눈이 또 달라져 있었죠.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은 사라졌고 대신 겸손함이 자리 잡았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죠. 마르틴이 또 메일을 보냈더군요. 클라라, 시간이 없어. 빨리 결론 내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지하를 보고 나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지하 시설을 보고 나면 모든 게 끝나죠. 제 보고서를 수정해야 할 거예요. 아니, 아예 폐기해야 할지도 몰라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진실을 알게 되는 건 두렵지만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어요. 마지막 조사를 위해 준비해야 했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서울이 보였어요. 밤하늘 아래 빛나는 도시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을 볼 예정이었어요. 가장 깊은 역을 선택했죠. 여의도역이었습니다. 깊이 42m라고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역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빽빽하게 들어찬 차 안에 서 있었죠. 사람들은 무표정했습니다. 일상이었으니까요. 여의도역에 도착했어요. 내렸습니다. 역사가 넓었죠. 천장이 높았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지하철역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벽이 두꺼웠어요. 일반 역보다 훨씬 두꺼웠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콘크리트였어요. 하지만 표면이 달랐습니다. 일반 콘크리트보다 단단한 느낌이었죠. 역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말했어요. 이 역이 얼마나 깊나요? 역무원이 대답했죠. 42m예요. 왜 이렇게 깊나고 물었습니다. 역무원이 웃었어요. 안전을 위해서죠. 안전. 그 단어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무슨 안전일까요? 교통사고? 아니었어요. 다른 안전이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핵폭발에 대한 안전이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내려갔어요. 깊이를 체감할 수 있었죠.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더 넓었어요. 천장이 높았죠.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환기구가 보였어요. 크기가 컸죠. 일반 역보다 3배는 큰 것 같았습니다. 문도 특이했어요. 이중문 구조였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고 메모했어요. 깊이 42m, 이중문, 대형 환기구, 두꺼운 벽.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핵폭발 시나리오를 입력했죠. 10킬로톤급 핵폭탄이 지상에서 터진다고 가정했습니다. 폭심지에서 500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계산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지상은 완전히 파괴됐죠. 하지만 지하는 달랐습니다. 깊이 42m, 생존 확률 80% 이상이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계산했어요. 조건을 바꿔봤죠. 20킬로톤급으로 늘렸습니다. 생존율이 60%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높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봤습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평범한 출근길이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이 공간이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다른 역으로 이동했어요. 광화문역이었습니다. 역시 깊었죠. 구조도 비슷했어요. 이중문, 두꺼운 벽, 대형 환기구. 모든 게 계산된 설계였습니다. 지도를 펼쳤어요. 서울 지하철 노선도였죠. 역이 300개가 넘었습니다. 모두 연결돼 있었어요.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죠. 깨달았습니다. 이건 교통시설이 아니에요. 거대한 대피 시스템이었습니다. 300개의 대피소가 서울 전역에 분포돼 있는 거였죠. 계산을 시작했어요. 한 역에 5,000명 수용 가능하다고 가정했습니다. 300개 역이니까 150만 명이에요. 서울 인구 1,000만 명 중 15%를 수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준 자료를 떠올렸어요. 추가 대피소가 더 있다고 했죠. 건물 지하,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모두 합치면요? 3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인구의 30%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죠. 지하철 대피 시스템 300개 역, 생존율 80%, 수용 인원 150만 명. 손이 떨렸어요. 한 할머니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한국말로 뭔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소만 지었죠. 할머니도 웃으시며 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분은 아실까요? 매일 타는 이 지하철이 대피소라는 걸요. 아마 아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하지만 의식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일상이니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통로를 따라 이동했죠. 벽을 만져가며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방폭 설계였어요. 명확했죠. 환기구를 자세히 봤습니다. 필터가 있었어요. 화생방 필터였죠. 핵낙진도 걸러낼 수 있는 필터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거리가 평화로웠죠. 사람들이 걷고 차가 다니고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하에 거대한 대피 시스템이 있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죠. 보이지 않지만 항상 준비된 안전망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까지의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산악방어선, 신도시 설계, 지하 대피 시스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죠. 70년 동안 만들어진 완벽한 방어 체계였어요. 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48시간이라는 결론이 화면에 있었어요. 커서를 갖다 댔죠. 삭제키를 눌렀습니다. 문장이 사라졌어요.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48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 점령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타이핑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울었을까요? 자존심이 무너져서일까요? 아니었어요. 감동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70년 동안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감동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르틴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죠. 클라라, 결론 났나? 마르틴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네, 결론 났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서울은 48시간에 무너지지 않아요. 마르틴이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물었죠.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이 도시는 제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달라요. 마르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네. 보고서 수정해줘. 전화를 끊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새 문장들이 쓰여 있었죠. 제 손으로 쓴 문장들이었어요. 진실을 담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은 몰라요. 자기 발밑에 얼마나 견고한 안전망이 있는지를요. 하지만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릴 거예요. 서울은 단순한 대도시가 아니라고요. 70년 동안 준비된 세계에서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도시라고요. 커피를 다 마셨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죠. 지하철역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겐 달리 보였습니다. 저 계단 아래 안전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준비된 안전이었죠. 그게 이 도시의 힘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서울의 하늘이었죠. 70년 동안 지켜온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마지막 조사예요. 한강을 볼 거예요.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내릴 거죠. 제 보고서를 완전히 다시 쓸 거예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제 책임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방으로 들어갔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또 밝았어요. 이제 마지막 밤이에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조사를 위해 준비해야 했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한강을 볼 예정이었어요. 방어선으로서의 한강을 확인하려고요. 일찍 일어나 준비했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여의도 쪽이었어요. 도착해서 강변에 섰죠. 강폭을 확인했습니다. 측정 장비를 꺼냈어요. 거리를 쟀죠. 1200m였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어요.
강물이 빠르게 흘렀죠. 유속을 측정했습니다. 초속 2m였어요. 만만치 않은 속도였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도하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어요. 여러 방법을 가정했죠. 부교, 보트, 전차 도하. 하나씩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부교 설치였어요. 조건을 입력했죠. 강폭 1200m, 유속 초속 2m, 수심 평균 5m. 계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요 시간이 나왔어요. 최소 6시간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치 중 방어가 불가능했어요. 강 건너편에서 공격하면 전멸이었죠. 두 번째, 보트 도하였습니다. 고무보트 100대를 가정했어요. 병력 5,000명을 이동시키는 시나리오였죠.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10회 왕복 필요했어요. 한 번에 30분씩 걸렸죠. 총 5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가 있었어요. 강 위에서 완전히 노출됐죠. 세 번째, 전차 도하였습니다. 수륙 양용 전차를 가정했어요. T-99 개량형이었죠. 물속 이동 속도는 시속 5km였습니다. 1200m를 건너는데 14분이 걸렸어요. 그동안 전차는 무방비 상태였죠. 포탄만 물 위로 나와 있었습니다. 완벽한 표적이었어요. 시뮬레이션을 종합했습니다. 모든 방법이 실패였어요. 손실률이 최소 70%였죠. 사실상 도하가 불가능했습니다. 강변을 걸었어요. 시민들이 조깅하고 있었죠. 자전거 타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엔 달리 보였습니다. 이 강이 마지막 방어선이었어요. 넘을 수 없는 선이었죠. 산악지대를 뚫고 신도시를 통과하고 지하 시스템을 무력화해도 여기서 막혔습니다. 한강 다리를 봤어요. 20개가 넘었죠. 모두 폭파 가능하게 설계됐을 거예요. 전시엔 다리를 끊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도하는 더 어려워지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까지의 모든 결론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산악방어선, 신도시 함정, 지하 대피소, 한강 장벽. 하나하나 적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다층 방어 체계였죠. 하나를 뚫어도 다음이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문자 메시지였죠. 슈미트 박사님, 오늘 시간 되세요? 만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 어디서요? 오후 3시 국방연구소로 오세요. 준호가 답했어요. 저는 시계를 봤죠. 2시간 남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 준비해야 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향했죠.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누구를 만나게 될까? 왜 만나자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노트북을 챙겼죠.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국방연구소로 향했어요. 정확히 3시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갑게 인사했죠. 따라오세요. 준호가 앞장섰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한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윤재민입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클라라 슈미트예요. 윤재민이 웃었죠.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 발표 봤어요.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준호가 차를 따라줬죠. 윤재민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당신이 서울을 조사한 거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도시는 제 상상을 초월해요. 윤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우린 70년 동안 준비했으니까요. 그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서울 방어체계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불렀어요. 윤재민이 말했죠. 당신이 본 건 결과물이에요. 하지만 과정도 알아야 해요.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6.25 전쟁 직후 계획이 나왔죠. 산악 방어선 구축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윤재민이 설명했습니다. 전쟁 후 우린 깨달았어요. 평지에선 못 막는다고요. 그래서 산을 이용하기로 했죠. 자연을 활용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20년 뒤 계획이 나왔어요. 신도시 건설 계획이었죠. 하지만 단순한 주거 단지가 아니었습니다. 방어 체계가 반영된 설계였어요. 아파트 배치, 도로 구조 모든 게 계산됐어요. 윤재민이 말했습니다. 평화 시엔 집이지만 전시엔 요새가 되는 거죠. 이중 목적 설계였어요. 30년 뒤 계획이었습니다. 지하 대피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을 대피소로 설계한 거죠. 깊이, 구조, 환기 모든 게 방어를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었어요. 한강 방어선 계획이 나왔습니다. 다리 폭파 시스템, 강변 요새화 모든 게 준비돼 있었어요. 자료를 다 보고 나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계획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진행된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윤재민이 말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우리가 이걸 만든 이유를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윤재민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싸울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든 거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싸울 생각이 들지 않게요? 맞아요. 윤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죠. 공격하면 너무 큰 손실이 예상되니까 아예 시도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방어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논리가 완벽했어요. 방어의 목적은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게 만드는 거였죠. 그리고 서울은 그걸 해낸 거예요. 윤재민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죠. 악수를 청했어요. 감사합니다. 보여주셔서요. 윤재민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알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세계에 정확히 전해주세요. 서울이 어떤 도시인지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연구소를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석양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호텔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의미로 보였죠. 각 건물, 각 도로, 각 산, 각 강이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만들어진 완벽한 방어 체계였어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도시였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새 파일을 열었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서울 방어 체계 재평가 보고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첫 문장이었습니다. 본인은 기존 분석을 전면 철회합니다. 서울은 48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 썼어요. 산악 방어선, 신도시 설계, 지하 시스템, 한강 장벽. 모든 걸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진실을 담았어요. 마지막 문장이었죠. 서울은 지켜지는 도시가 아닙니다. 감히 공격할 수 없게 설계된 도시입니다. 타이핑을 멈췄어요.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맞았어요.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죠. 마르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첨부 파일과 함께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이 마지막으로 빛났습니다. 내일 베를린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제 편안했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전할 수 있으니까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짐을 쌌어요. 오늘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었습니다. 포병전 시뮬레이션이었어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죠. 적 포병 부대가 북쪽에서 서울을 공격한다는 시나리오였어요. 조건을 입력했습니다. 사거리 40km, 포탄 1000발 동시 발사. 계산 버튼을 눌렀죠. 포탄 비행 시간이 나왔어요. 40초였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했어요. 탐지 시간을 계산했죠. 레이더 탐지 3초.
위치 계산 5초. 반격 준비 10초. 총 18초였습니다. 반격 시간도 계산했어요. 대포병 레이더가 적 위치를 잡았죠. 반격 포탄 발사 20초. 비행 시간 40초. 총 60초였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적 포탄이 서울에 도달하기 전에 반격이 시작됐죠. 60초 만에 적 포병이 무력화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다시 계산했습니다. 조건을 바꿔봤어요. 포 숫자를 늘렸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반격이 더 빨라졌어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대포병 시스템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거예요. 포탄을 쏘는 순간 위치가 노출되고 반격당하는 구조였죠. 체크아웃 시간이 됐어요. 짐을 들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계산을 하고 택시를 탔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울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거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을 살고 있었죠. 출근하고 장 보고 대화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들은 몰라요. 자기가 사는 이 도시가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평화의 증거였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하다는 뜻이니까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로 향했죠. 라운지에 앉아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내용을 정리했어요. 첫째, 산악방어선. 끊어지지 않는 능선이 북쪽을 막았습니다. 침투로가 제한됐죠. 둘째, 신도시 설계. 평화로운 주거지가 전차 함정이 됐어요. 셋째, 지하 시스템. 300개 지하철역이 대피소였습니다.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었죠. 넷째, 한강 방어선. 1200m 강폭이 마지막 장벽이었어요. 다섯째, 대포병 체계. 60초 만에 반격이 가능했습니다. 적 포병이 무력화됐죠. 5가지가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일어나서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비행기에 올랐죠.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이륙 전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죠. 산과 강, 건물과 도로가 어우러진 풍경이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저 아름다움 뒤에 70년의 준비가 있다는 걸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걸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갔죠.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열었죠. 읽고 또 읽었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진실이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버리고 쓴 진실이었어요. 마르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클라라, 보고서 잘 봤네. 충격적이야. 하지만 믿네. 자네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나토 회의에서 발표해줘. 저는 답장을 썼어요. 알겠습니다.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펼쳐져 있었어요. 엘렌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한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야.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어. 전송했죠.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에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숫자를 믿었고 제 분석을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틀렸어요. 숫자만으론 부족했습니다. 현장을 봐야 했어요. 사람들을 봐야 했죠. 70년의 역사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제야 진실이 보였어요. 서울은 단순한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도시였어요. 방어하면서도 공격하지 않는 철학이 담긴 도시였죠. 윤재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싸울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든 거죠. 그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진짜 강함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였어요. 서울이 바로 그런 도시였죠. 공격하면 너무 큰 대가를 치르니까 아예 시도하지 않게 만드는 도시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어요. 기내식이 나왔죠.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토 회의에서 뭐라고 발표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이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까?
보고서만으론 부족할 것 같았어요. 사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도 보여줘야 했죠. 무엇보다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해야 했어요. 제가 어떻게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서울이 얼마나 특별한 도시인지를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베를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착륙했어요. 짐을 찾고 밖으로 나왔죠. 익숙한 베를린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했어요.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겸손해졌습니다. 신중해졌어요. 숫자만 믿지 않게 됐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베를린이 지나갔죠.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과는 달랐어요. 서울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베를린은 전쟁을 잊고 평화를 즐겼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울의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짐을 풀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책상에 놓았어요. 내일부터 발표 준비를 해야 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이었어요. 회색빛이었죠. 서울의 하늘이 그리웠습니다. 푸른 하늘, 밝은 햇살, 활기찬 도시가 그리웠어요. 언젠가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으로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보러요. 사람들의 일상을 보러 가고 싶었죠.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었어요. 나토 회의에서 발표해야 했습니다. 세계에 알려야 했어요. 서울이 어떤 도시인지를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발표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이었죠. 저는 틀렸습니다. 서울을 완전히 잘못 평가했어요. 타이핑하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인정하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전할 수 있으니까요. 며칠 뒤 나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300명의 전문가가 모였어요. 제 차례가 됐죠.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목이 떴어요. 서울 방어체계 재평가.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발표한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서울이 48시간에 무너진다고 했죠. 오늘 그 말을 철회합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직접 서울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산을 올랐고 신도시를 걸었고 지하를 받고 강을 조사했어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북한산 능선, 일산 아파트, 여의도역 한강. 하나씩 설명했죠. 시뮬레이션 결과도 보여줬어요. 모든 게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어요. 결론이 떴죠. 서울은 지켜지는 도시가 아닙니다. 감히 공격할 수 없게 설계된 도시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70년 동안 준비됐어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개선됐죠. 숫자로만 보면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죠. 마르틴이 다가왔습니다. 잘했네, 클라라. 용기 있는 발표였어. 엘렌도 왔어요. 내 말이 맞았어. 현장을 봐야 한다는 게. 저는 웃었죠. 내가 알려준 거잖아. 둘이 웃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죠. 베를린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서울이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배우러요. 더 많은 걸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70년 동안 준비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평화와 방어를 양립시켰는지 배우고 싶었죠. 노트북을 켰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서울은 제게 겸손을 가르쳤어요. 숫자보다 현실이 중요하다는 걸, 준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배웠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죠. 이제 끝이었어요. 제 서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더 나은 분석가가 되기 위한 시작이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이 떠올랐죠.
별이 빛나던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1,000,000명이 평화롭게 잠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몰라요. 자기를 지키는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를요. 하지만 그게 진짜 평화예요.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 그게 진정한 방어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서울아 고마워. 가르쳐줘서.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